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던 67살 윤정희입니다. 40년 동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육수를 끓였어요.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그냥 했어요. 사람들은 그랬죠. 윤 사장님 참 성실하시다. 국밥집은 역시 정성이지.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그 국물 속에 제 인생을 다 넣고 끓이고 있었다는 거려. 그런데 며칠 전 저는 그 육수를 버렸습니다. 손목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0년 동안 끓이고 참고 삼키고 살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다. 일어나서 시장 가고 육수 끓이고 장사하는 게 오늘도 그랬다. 냉장고에서 사고를 꺼내 들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 왜 하고 있지? 손목이 저려온다. 의사가 그랬다. 계속 무리하면 수술해야 한다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난 그냥 지쳤다. 육수 끓이는 게 지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내가 지쳤다. 그날 아침 사고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냄비를 들고 나가서 어제 끓인 육수를 싹 거렸다. 하수구로 흘러내려가는 하얀 국물을 보면서 이상하게 후련했다. 아, 이제 됐다. 40년 동안 끓이던 걸 버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민수였다. 엄마, 오늘 장사 안 하세요? 응, 안 해.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쉬려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전화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그럴 만도 했다. 40년 동안 명절 빼고 단 하루도 쉰 적 없는 엄마가 갑자기 쉰다니까. 민수야, 네, 그만 좀 하자. 이제 내 국물은 나나 먹을란다. 엄마, 짧은 침묵. 아들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알았어요. 푹 쉬세요. 나중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오후. 민수와 세연이 찾아왔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민수가 며느리 세연을 데리고 왔다. 엄마, 왜 장사 안 해요? 그만 좀 하자니까. 이제 내 국물은 나나 먹을란다. 걱정스럽게 웃으며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또 지난 얘기 꺼내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내 눈빛이 흔들렸다. 지난 얘기? 아버지 일 말이에요. 엄마, 그건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래, 지난 일이지.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다. 민수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세연은 그저 어색하게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그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그날 밤 윤정이의 독백. 아들이 돌아가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난 얘기. 민수는 그렇게 말했다. 지난 얘기라고. 근데 정말 지난 일일까? 남편이 실종된 건 30년 전 일이다. 아들 민수가 겨우 12살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수군댔다. 윤정이 남편 도망갔다더라. 빚 때문에 야반 도주했대. 그래도 저렇게 국밥집 하면서 아들 잘 키웠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육수나 끓였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사골 넣고 물 붓고 불 켜고 끓는 소리가 나를 지탱해 줬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진 거다. 윤정이가 시장을 나오지 않자 사람들은 수군댔다. 새벽 시장 건어물 가게 앞에서 두 아주머니가 속닥거렸다. 그 남편 도망친 건 아직도 모른다더라. 아들이 듣기 전에 입 다물어. 그래도 참 기구한 팔자라고. 혼자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들 키워놨는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가 또 돌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다. 이모 순덕이었다.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시장에서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장사를 접었다며 나는 그냥 쉬려고 그런다고 했다. 순덕은 과일을 식탁에 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정희야, 이제 좀 말해라. 뭐려? 너만 죄인처럼 살 게 뭐냐?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년이라고 했다. 이제 와서 말해 뭐 하냐고. 다 지난 일인데. 나도 그렇게 대답했다. 다 지난 일인데요. 시간이 안 지난 일이지. 내 마음은 아직도 그날에 묵혀 있잖아. 순덕은 내 손을 꽉 잡았다. 민수도 이제 40이 넘었다고. 애 아빠 진실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해봤자 누가 믿어요? 민수는 믿을 거야. 내 아들이잖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순덕 이모가 돌아가고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말해봤자 누가 믿어요. 그게 내가 30년 동안 입 다물고 산 이유였다. 그때는 말해도 아무도 안 들었다. 다들 내가 미쳤다고 했으니까. 남편이 실종된 게 아니라 감옥에 갔다고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빚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 사람 떠난 지 벌써 몇 년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육수나 끓였다. 끓는 소리가 나를 지탱해 줬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낮에 한 말이 너무했다고. 미안하다고 했다. 아버지 얘기 꺼내서 마음 아프셨을 거라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엄마, 그냥 푹 쉬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민수야, 너 아버지 기억나? 별로 없어요.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냥 그래 라고만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30년 전 젊은 남편과 어린 민수. 그리고 나.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순덕 이모 말이 맞았다. 내 마음은 아직도 그날에 묶여 있었다. 30년 전 남편이 사라진 그날 사람들은 도망갔다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은 도망간 게 아니었다. 대신 무릎 꿇으러 간 거였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혼자 삼키고 살았다. 하루하루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면서 이제는 그만 좀 하고 싶었다. 그래. 나도 이제 말해야겠다. 내 표정에 그런 기운이 서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며느리 세연이 집에 왔다. 어머니 방 정리 좀 도와드린다며. 사실 걱정돼서 온 거였다. 세연은 착한 아이였다.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힘들어하면서도 늘 웃으며 찾아왔다. 어머니, 창고 정리 좀 해도 될까요? 먼지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 해라. 나도 정리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세연은 창고문을 열고 묵은 상자들을 꺼냈다. 그리고 낡은 나무 서랍장 뒤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윤정이에게 붓글씨로 쓰인 이름. 세연은 망설였다. 남의 편지를 함부로 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봉투가 이미 뜯어져 있었고 편지지가 살짝 보였다. 세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다. 정희 씨, 미안하오. 내가 떠나는 게 그대와 아이를 살릴 길이라 믿었소. 언젠가 아이가 다 자라면 진실을 꼭 전해주오. 나는 도망간 게 아니오. 대신 무릎 꿇으러 간 거요. 세연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시아버지가 도망간 게 아니라고? 그럼 지난 30년 동안 시어머니는 혼자서 이 진실을 안고 살았다는 건가? 세연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저녁 식사 후 민수는 회사 일로 서재에 있었고 세연과 윤정이만 거실에 남았다. 세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응? 창고에서 편지를 봤어요. 윤정이의 손이 멈췄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니, 이 편지 아버님께 받은 건가요? 긴 침묵이 흘렀다.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그래. 그럼 아버님은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 사람은 떠난 게 아니라 대신 무릎 꿇으러 간 거야. 세연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30년 전에 말이야. 우리 집에 빚쟁이들이 들이대학 쳤었어. 그때 그 사람이 날 지키려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지. 그 일로 감옥에 갔어 3년형. 세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근데 그 사람 나오지 못했어. 왜요? 감옥에서 병을 얻었거든.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윤정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세연이 돌아가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했다.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이제 말해도 되는 걸까? 아니, 이제는 말해야 하는 거였다. 민수에게, 내 아들에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떠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날 밤, 세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 민수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아니, 이건 시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셔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30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이제 곧 세상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 가족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었다. 30년 전 나는 남편 강민호와 아들 민수, 그렇게 셋이 살았다. 남편은 작은 건설 자재 사업을 했다. 잘 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굶지는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IMF가 터졌다. 하루아침에 거래처가 줄도산했고 외상값은 한 푼도 못 받았다. 집이 넘어갈 위기였다. 그날 밤 새벽 2시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과당 남자 셋이 들이닥쳤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젊은 정희는 잠에서 깨어 부엌에 숨어있던 남편을 발견했다. 하지만 늦었다. 채권자들이 부엌으로 들어왔고 남편을 끌어냈다.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남편은 지금은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애원했다. 쾅. 주먹이 남편의 얼굴에 날아왔다. 정희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 앞을 막아섰다. 남자가 정희를 밀쳤고 정희는 벽에 부딪혔다. 그 순간 남편 민호의 눈빛이 변했다. 부엌칼을 들었다. 그 후 경찰이 왔고 남편은 수갑을 찼다. 특수폭행 3년형. 채권자 중 한 명이 크게 다쳤고 남편은 변명도 하지 않았다. 제 아내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남편이 법정에서 한 유일한 말이었다. 시댁의 냉대 판결이 나고 정희는 시댁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쩌라고.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감옥까지 가게 만들다니. 정희가 항변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먼저 들이닥쳤다고. 당신이 잘못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 거 아니야? 시아버지도 한마디 했다.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고. 앞으로 우리 집안에 민호 이름 꺼내지도 말라고. 그날부터 시댁은 아들이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도망갔다고 소문을 냈다. 빚 때문에 야반 도주했다고. 집도 팔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정희는 항변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호 씨는 감옥에 있어요. 입 다물어.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감옥에서의 편지. 남편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정희 씨,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키려다 이 꼴이 됐소. 하지만
후회는 없소. 당신이 다치는 걸 보느니 내가 여기 있는 게 낫소. 민수에게 전해주오. 아빠는 도망간 게 아니라고. 아빠는 엄마를 지키려다 잠깐 멀리 간 거라고. 정희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면회를 갔다. 유리 너머로 남편이 앉아 있었다. 얼굴이 많이 상했다.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다. 정희가 말했다. 시댁에서 당신 도망갔다고 소문내고 있다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말라고. 민수가 크면 알게 될 거라고. 그때까지 당신이 견뎌달라고. 언제까지요? 내가 나가면 다 바로잡을게. 하지만 남편은 나오지 못했다. 감옥에서의 죽음. 1년 후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다. 강민호 씨 보호자냐고.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남편은 폐렴에 걸렸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 정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다. 남편은 눈을 뜨지 못했다. 그리고 사흘 후 그렇게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시댁은 연락도 받지 않았다. 정희는 혼자서 남편을 보냈다. 12살 민수가 물었다. 아빠, 어디 갔냐고. 멀리 아주 멀리. 민수가 또 물었다. 언제 오냐고. 안 와 이제 안 와. 민수는 울었다. 정희는 아들을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남편이 감옥에서 죽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수군댔다. 빚쟁이 때리다가 감옥 갔대. 그래서 거기서 죽었다며. 아이고, 그 집은 끝났네. 그런 소리 듣느니 차라리 도망갔다는 소문이 나은 것 같았다. 적어도 아들이 아버지를 범죄자로 기억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나는 30년을 참았다. 새벽마다 육수나 끓이면서. 며칠 후 나는 민수를 불렀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나는 천천히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다. 채권자들이 들이닥친 날, 남편이 나를 지키려다 칼을 든 일, 감옥에 간 일, 그리고 거기서 죽은 일. 민수는 말없이 들었다. 그리고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했어요? 그때는 말해봤자 아무도 안 들었거든. 침묵이 흘렀다. 다들 내가 미쳤다고 했으니까.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왜 다 참았어요? 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게 내 아버지가 원한 일이었어. 내가 상처받지 않길 바랐거든.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다. 상처받았어요. 아버지가 절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아니요, 아버지는 영웅이었네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참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지킬게요. 아버지처럼. 그 말에 30년 동안 꽁꽁 얼어있던 내 가슴이 천천히 녹기 시작했다. 진실을 말하고 난 다음 날 나는 오랜만에 푹 잤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잔 아침이었다. 창문을 열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언제부터 새소리를 들었던가. 언제부터 아침 공기가 이렇게 상쾌했던가. 나는 부엌으로 갔다. 냄비를 다시 올리다. 냉장고에서 사골을 꺼냈다. 며칠 전 버렸던 그 육수. 이제는 다시 끓이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마시고 싶어서. 냄비에 물을 붓고 사골을 넣었다. 불을 켰다. 익숙한 소리. 하지만 이제는 이 소리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할 무렵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 해준 국밥 먹고 싶어서요. 나는 웃음이 났다. 알았어, 와라. 끓여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는 냄비를 들여다봤다.
하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며느리, 세연도 함께. 저녁 무렵 민수가 세연과 함께 왔다.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어머니, 편찮으신 줄 알고 걱정했어요. 아니, 이제 괜찮아. 세연은 나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 말에 나도 웃었다. 그랬나? 거울을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아마 그랬을 것이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았으니까. 함께 먹는 저녁, 식탁에 국밥을 차렸다. 하얀 국물에 밥을 말아 김치와 깍두기를 곁들였다. 민수가 한 숟갈 떠먹더니 눈을 감았다. 역시 엄마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많이 먹어. 세연도 한 입 먹고 감탄했다. 어머니, 이 맛을 어떻게 내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40년 했으니까.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알고 있었다. 그 4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민수가 꺼낸 이야기. 밥을 다 먹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댁에 다녀왔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왜? 진실을 말했어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그래도 엄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싫어. 엄마, 나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민수야, 나는 그 사람들한테 용서 받으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야. 그냥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서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날 밤 혼자 남은 나는 다시 부엌에 섰다. 냄비 안에는 아직 국물이 남아 있었다. 나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국물은 식어도 다시 끓일 수 있잖아. 나는 혼잣말을 했다. 사람 마음도 그래. 30년 동안 꽁꽁 얼어 있던 내 마음도 이제 천천히 녹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시 시장에 나갔다. 장사를 하러 간 건 아니었다. 그냥 오랜만에 구경이라도 하려고. 장을 보다가 건어물 가게 앞을 지나쳤다. 아주머니 둘이 나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몸은 좀 어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제 좀 쉬려고요. 그래야죠. 평생 고생했는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고생했다고.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덕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다. 정희야, 나 순덕이 네, 이모. 민수한테 들었다. 진실 말했다며? 네, 잘했어, 이제 됐다. 이모 목소리가 떨렸다. 너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내 인생 살아. 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모, 말이 맞았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거였다. 민수가 다시 찾아오다. 그날 저녁, 민수가 또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래요. 엄마처럼요. 민수는 내 손을 잡았다. 엄마가 40년 동안 참으면서 저 키우신 것처럼. 저도 이제 엄마 지킬게요. 그리고 엄마, 다음 주에 아빠 산소 같이 가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윤정이의 독백. 그날 밤 나는 다시 냄비 앞에 섰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예전처럼 무거운 마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벼웠다. 이제는 내가 먹고 싶어서 끓이는 거야. 나는 국자로 국물을 한 모금 떠마셨다. 따뜻하고 진했고 위로가 됐다. 4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끓였던 국물. 이제는 나를 위해 끓이는 국물.
식어도 괜찮아. 다시 끓이면 되니까. 일요일 아침, 민수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우리는 남편의 산소로 향했다. 세연과 손녀 하늘도 함께였다. 30년 만에 제대로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동안은 혼자 몰래 다녀왔었다. 아무도 모르게 죄인처럼.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산소 앞에서. 산소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잔디가 일렁였다. 민수가 제일 먼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늦게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아버지가 저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했는지. 나는 옆에 서서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봤다. 세연이 조용히 옆으로 가까와 민수의 손을 잡았다. 손녀 하늘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 하늘이에요. 처음 뵙는데 사랑해요.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이 다 절을 하고 이제 내 차례였다. 나는 무릎을 꿇고 남편의 비석을 어루만졌다. 고 강민호, 그 이름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나는 속삭였다. 여보, 나 이제 다 말했어. 바람이 불어왔다. 30년 걸렸지만 이제 민수가 다 알아. 비석이 따뜻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우릴 사랑했는지.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나도 좀 살아볼게. 당신 걱정 말고.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이제 좀 쉬어. 산을 내려오는 길, 하늘이 할머니 손을 잡고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분이었어요? 나는 손녀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따뜻한 사람이었어. 우리를 지키려고 애썼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넌 될 수 있어. 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겨울을 견디고 이제야 피어난 꽃들. 늦게 피어도 괜찮아. 나는 생각했다. 어차피 봄은 모두에게 오니까. 며칠 후 손녀 하늘의 학교 발표회. 손녀 하늘이 학교 발표회에 나간다고 했다. 가족 이야기를 발표하는 시간이라고. 나는 민수, 세연과 함께 학교 강당에 갔다. 무대 위에 하늘이 섰다.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우리 할머니는 봄에 피는 늦은 꽃 같아요. 추운 겨울을 다 견디고 나서야 제일 예쁜 향이 나요. 할머니는 40년 동안 국밥집을 하셨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국물을 끓이셨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할머니가 그 국물을 버렸대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서요. 할머니는 이제 당신을 위해 국물을 끓이신대요.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늦게 피어도 괜찮다는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무대 위의 하늘이 나를 보며 웃었다. 청중 속에서 나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옆에서 순덕 이모가 속삭였다. 이제 됐다, 정희야. 참을 만큼 참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젠 내 봄이야. 발표회가 끝나고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부엌에 서서 다시 냄비에 불을 켰다. 콸콸콸. 익숙한 소리. 하지만 이제는 이 소리가 달랐다.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위로였다.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이제 익숙해. 엄마, 또 행복하세요? 나는 웃었다. 응, 이제 좀 그런 것 같아. 민수도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다행이에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나는 손에 든 찻잔을 바라봤다. 따뜻한 차 한 잔.
이렇게 작은 행복도 오랜만이었다. 참았던 국물, 40년 동안 끓이던 그 국물. 버리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봄바람, 새 소리, 손녀의 웃음,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나 자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던가. 나는 67살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와서 뭘 하겠냐고. 하지만 나는 안다. 봄은 늦게 와도 봄이다. 꽃은 늦게 피어도 아름답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내 봄을 맞이했다.